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교통연구원의 이지수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는 현재 연구원 내에서 글로벌 교통협력센터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통연구원 세션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 모빌리티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재학 교통연구원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오재학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인데 반갑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데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유튜브로 이제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 또 녹화가 돼가지고 계속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현장에서 많은 참가자들과 함께 행사를 해버릇해가지고 뭔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하튼간에 오늘 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 모빌리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국 코리아 박람회 행사를 하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 모빌리티는 뭐 아시아 지역에 맞는 모빌리티가 도대체 뭐냐? 물론 그게 이제 지속가능이라는 뭔가 친환경적이면서도 또 뭐라 그럴까 이용자들한테 개별 이용자들한테 편리한 그런 어떤 모빌리티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아 지역에는 조금 유럽이나 미국 또는 일본,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교통 상황에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토론을 하시고 발표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아시아 지역의 뭐 여러 가지 오토바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개인 교통 수단 아직 이제 확고한 어떤 편리한 그런 대중교통 체계가 갖춰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형태의 인디비주얼한 그런 어떤 교통 체계가 지금 이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좀 더 친환경적이고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그런 형태의 어떤 개인 교통 수단 서비스로의 발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제를 보니까 두 개의 발표가 있는데 하나는 아시아 지역의 전기 모빌리티 개발에 대해서 또 글로벌 교통협력센터 한국교통연구원의 이은기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코레일에서 한국철도의 미래상과 한 아세안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박두호 여객사업본부의 처장님이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추상화 교수님 그다음에 여러 지금 토론자분들이 오늘 좋은 토론을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COP26 탄소 중립 관련된 COP26에서 여러 가지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관련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교통 수송 부분에 있어서의 온실가스 감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기화, 일렉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입니다. 그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녹색 교통
수단의 대표적인 게 철도교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코레일에서 좀 발표해 주실 철도교통에 대한 이야기,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그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화석 연료, 즉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또는 LPG 차를 LNG 차를 그 전기화를 할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SOC 투자를 철도교통 중심으로 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이제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수요 관리, 하나는 전기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 방향으로 나가지만 또 아시아 지역은 조금 또 특성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오늘 폭넓게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이 이렇게 어떤 하나의 특별 세션을 만들어서 이 모빌리티 분야에 아시아 지역 국가들하고의 협력 방안을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걸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왕래를 좀 할 수가 없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나면은 실제로 또 만나서 서로 간에 많은 협력이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가 짧지만 저희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 모빌리티 경제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경제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교통 세션에 대한 개사를 이것으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시는 모든 참석자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이훈기 글로벌 교통협력센터 센터장님께서 아시아 지역의 전기 모빌리티 개발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연구원 이훈기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시아 지역의 전기 모빌리티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제가 2016년부터 18년 2년 정도 ADB 파견을 나갔었는데, 그때 1차 년도 사업으로 TA 사업으로 전기 모빌리티를 이제 한번 했었고요. 돌아와서 2차 년도로 이제 협동 연구로 ADB와 같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전기 모빌리티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진국과는 좀 서로 양상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으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하고,
특히 이제 ADB 입장에서 어느 국가와 그 어느 도시 또 어느 차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고찰을 하고자 하는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는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통 문제, 그다음에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과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 모빌리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전기차 보급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 전기 모빌리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이제 방식의 그 이 모빌리티 정책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기본적인 자료는 ADB에서 좀 제공을 받았고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13개 도시에 대한 것들,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이 CO2 배출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 유지비 측면에서 비용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함하고 있는 이제 국가는 동남아시아는 물론 그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퍼시픽, 또 한 가지는 서아시아 해서 대부분의 나라를 좀 포함을 해서 교통의 특징이라든지 도시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자료는 사회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교통 특성에 대한,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이제 대부분의 자료들을 좀 확보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했을 때 전기 모빌리티를 시행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먼저 간단히 사회 경제적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인구 측면에서는 작은 이제 인구 규모에서부터 크게는 1,500만 다카 이 도시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DP 경제 수준 측면에서도 저소득 국가에서 약간 말레이시아 같이 약간 좀 잘 사는 국가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선진국과는 다르게 그 2륜차와 3륜차의 도시들이 호치민이나 자카르타, 마카사르 이런 도시들은 2륜차, 3륜차의 이용이 좀 높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중앙아시아나 퍼시픽 같은 이런 도시들은 선진국과 유사하게 이런 승용차나 그런 자동차에 근거한 이용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개 도시에서 발생하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이제 그 자카르타라든지 다카 같은 이런 인구 규모가 큰 도시에서 물론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외에도 택시나 이런 그 승용차가 높은 나라들, 혹은 이제 노후화된 그런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배출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개 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전기 모빌리티에 필요한 좀 자료들을 확보를 했고요. 그 중 하나가 이제 그리드 카본 팩터입니다. 그리드 카본 팩터라고 하는 것은 그 전기를 1kW를 생산하기 위해서 배출되는 CO2 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당연히 국가에 따라서 에너지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석탄을 많이 사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나라들은 이 그리드 카본 팩터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 네팔처럼 이 수력 발전으로 인해서 100% 전기를 발생시키는 국가는 그리드 카본 팩터가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카본 팩터라고 하는 것이 전기차로 이용했을 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자료들을 좀 수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에 대한 가솔린, 디젤, CNG 차종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를 연료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자료를 수집을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전기 요금, 그 다음에 화석연료 요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료를 수집해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DB랑 같이 이 그 CO2 배출에 관련된 좀 모형을 좀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이 저희가 만든 그런 E-Mobility Impact Analysis 그 모형의 구성 요소로는 그 도시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제 차량 대수라든지 차량 구성비, 인구,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물론 그 차종별로 발출되는 원 단위를 좀 입력 자료를 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이제 도입이 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CO2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그 전기차로 전환하기 전에 그 상황과 그 다음에 전기차를 도입했을 때의 상황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는지도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고, 더불어서 차량 구입비라든지 운영 유지비에 대해서 과연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이용했을 때랑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개발을 해서 이 모형에 근거해 가지고 시나리오별로 어떤 그 효과가 있는지, 거기서 도출되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나리오로는 한 3-4가지 정도를 좀 그 설정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리드 카본 팩터라고 하는 것이 변화했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입니다. 이거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했을 때 당연히 그리드 카본 팩터라고 하는 것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전기차를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전기차를 장내 도입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전기차를 도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더불어서 이제 보조금 문제, 그러니까 차량을 구매할 때, 전기차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지원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요금, 비용, 그 다음에 전기요금을 변화했을 때, 이런 팩터들에 대해서 변화를 주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갖다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요. 그 인도네시아의 도시에 마카사르라고 하는 도시에 했을 때 CO2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전기차를 도입을 했을 때 CO2 배출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도 그 마카사르 도시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50%까지 지급을 하더라도 여전히 내연 기관에 비해서 전기차의 비용이 높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재밌는 결과는 뭐냐면은 이제 3륜차라든지 그 다음에 모터사이클, 이륜차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비용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을 했을 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도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 거고, 13개 도시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전기차 보급을 장내에 25%까지 바꾸는 경우랑 더 높은 수준으로 바꿨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갖다가 분석을 했고요. 재밌는 이제 특징으로 보면 이게
CO2 배출량의 감소 효과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리드 카본 팩터가 낮을수록 CO2 배출량의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카본 팩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재생으로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 호치민하고 페나이라는 도시를 보면 그리드 카본 팩터의 영향뿐만 아니라 차종 구성비가 이륜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도시인데, 이 이륜차가 높은 도시에서의 이런 전기 오토바이를 보급을 했을 때 그 효과가 크다라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선진국과는 다르게 오토바이에 대해서 전동화를 시켰을 때의 CO2 배출 효과가 높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강조했던 신재생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이게 중국의 사례지만, 버스 같은 경우에 그 솔라 패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그 전기를 만들어서 버스를 운영하는 사례가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전기 모빌리티에 대한 확산을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전기 요금을 변화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카트만드라든지 호치민, 다카, 울란바토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용 측면에서의 효과가 크다라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특징적으로 이런 도시에서 효과가 크다라는 점하고, 또 하나는 차량 특성에 있어서는 3륜, 2륜차, 그 다음에 택시 같은 이런 부분의 구성비, 이용이 높은 도시에서의 효과가 이제 좀 크다라는 부분도 분석 결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타이완에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고고로라고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인데요. 보시면 이 고고로가 이 배터리 스와핑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전기 오토바이의 이용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사례가 사실은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는 도시에 적용이 돼서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고, 베트남의 경우에도 이 고고로와 같은 배터리 스와핑 그 모델을 적용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없이 이 배터리 스와핑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오토바이 구매비나 운영 유지비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기존의 오토바이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화석 연료를 변화시켰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카트만두나 호치민, 다카에서 좀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차종별로는 이제 상용 차량, 상용화 차량이 이제 높은 도시에서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버스라든지 버스, 트럭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이용이 높은 도시에서 좀 활용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에 대한 부분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차종별로는 이륜차, 택시, 미니버스, 버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가 높다라는 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도시 입장에서 효과가 큰 도시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 카트만두라든지 호치민, 트빌리시, 비시케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그리드 카본 팩터가 낮은 이제 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이륜차의 이용이 높은 도시에서 효과가 크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시사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택시나 버스나 이 3륜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전동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런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부분. 그 세 번째로는 이륜차에 대해서도 충분히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중점을 두고 정책을 좀 시행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 국가는 다르게 이제 아시아 지역의 그런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2륜, 3륜 차에 대해서 선진 국가는 다르게 좀 중점적으로 이 정책을 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시사점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 현지의 상황에 맞는 이 모빌리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기차 활용이 높기 때문에 그 나라들과는 다르게 또 다른 도시에서는 차종이라든지 인구 특성이라든지 도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팩터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이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신재생,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흔히들 이제 전기차의 보급이 높아지면 전기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스마트 차징이라든지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좀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전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재원에 대한 문제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전기차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보조금을 최소화시키면서 전기차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선진국과는 다르게 이제 작은 차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가격이 낮은 부분에 대한, 그 다음에 공공 측면에서의 사용을 확대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전기차와 쉐어링 모빌리티를 이제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활용한 쉐어링 모빌리티라는 것이 이미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전기차를 활용한 쉐어링 모빌리티가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하면 2륜차, 3륜차에 대한 이제 관심이 필요하고, 현지 상황에 맞는 정책, 그 다음에 신재생, 스마트 그리드, 그 다음에 작은 2륜차, 3륜차 같은 작은 차량이라든지 쉐어링 모빌리티를 도입하는 이런 종합적인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행사를 위해 멀리서 발걸음해 주신 한국철도공사의 박두호 여객계획처장님께서 한국철도의 미래상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 여객계획처장 박두호입니다. 발표를 하게 된 영광이고요. 이 시간에는 한국철도의 미래상과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간략히 좀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철도의 소개와 한국철도의 미래상, 한아세안 철도 협력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철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좀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교통혁명을 이끈 한국철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894년도에 철도국이 신설돼서 1899년 9월 18일 경인철도가 기적을 울린 이래 현재 122년이 흘렀고요. 1905년에는 경부선이 개통되고 1974년에는 수도권 전철이 개통됐습니다. 2004년도에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국이 되었고요. 그
그 해인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이제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도공사로 지금 발족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어르신들은 그 철도청, 철도등 하시는 걸로 봐서는 하여튼 철도청에 대한 향수가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에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되었고요. 강릉선도 2017년 개통되고 특히 올해 21년도에는 KTX 이음 중앙선에 개통됐죠. 지금 KTX 이음이 다니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본사와 지역본부, 지역관리단 부속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이 좀 3만 명이 좀 넘는데요. 아마 정원 3만 명 넘는 곳은 아마 공기업이 중에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많은 인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 일반 현황 한번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전국에 저희들 646개역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영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 같은 경우 총 한 4조 4천억 정도였고요. 특히 그 여러분들 그 자가 발권율 아시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승차권 끊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81.4% 정도 자가 발권율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그 정시율 같은 경우도 UIC 기준으로 볼 적에는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정시율을 자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으로는 이제 운송사업, 다원사업, 유지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운송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물류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을 이제 운송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장이나 주차장, 그다음에 유휴부지 개발 등의 다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차량이나 시설, 전기 유지보수하는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저희들 그 계열사가 있습니다. 계열사도 정원이 한 10,000명이 좀 넘는데요. 저희들 그 역군내에서 역군내 영업이나 광고를 하는 그 코레일 유통과 그다음에 승차권 발매이터를 한다든지 주차장 운영하는 코레일 테크가 있습니다. 또한 물류 사업을 하는 코레일 로지스가 있고, 그다음에 열차 내에서 승무원이나 관광 서비스를 하는 관광 사업, 그러니까 코레일 관광개발이 있고요. 코레일 네트워크스에서는 유지보수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열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한국철도의 미래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올해 개통했죠. 동력 분산식입니다. 지금 현재 그 기존 그 KTX 같은 경우는 분산식이 아니라 앞뒤에 기관차를 연결해서 운행하는 체계였었는데, 요 KTX 이음부터는 동력이 각 객차에 분산돼 있어서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저탄소 친환경 열차를 거듭났고요. KTX 이음이라는 거는 이번에 그 국민 공모 과정을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내용은 그 세계를 뻗어나갈 한국철도의 꿈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동영상 잠깐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선 원주역에서 제천역까지 KTX 이음을 최초로 운행하는 통연기관차 승사업 소비자문 전석수입니다. 승객 여러분을 모시고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KTX 이음을 운행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종착역인 제천역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X 이음은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입니다. 동력 차량이 필요 없어 더 많은 승객을 태우고 짧은 거리에서 가속과 감속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4세대 철도 무선 통신망도 열 차량에 도입되었습니다. 더욱 반가운 소식은 중부 내륙 지역에 고속철도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개통되는 원주 제천 곡선전철 사업은 80년 전에 구설된 단산철도를 곡선 전철화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생산된 동력 분산형 고속열차의 EM을 일구형을 투입해서 시속 250km까지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21세기 경제와 사회발전의 대동력은 철도입니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구경 뉴딜을 뒷받침하며 일상의 대전환을 이끄는 힘도 철도에 있습니다. KTX
그 이유는 기존 승용차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이 6분의 1, 또 에너지 사용량은 13분의 1에 불과한 그런 탁월한 친환경 저탄소 오도경차입니다. 기존의 동력 집중식 대비 고장이 발생돼도 동력 분산 시에서 안정성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그 축간의 그 무게가 감소됨에 따라서 선로의 유지 기운이 대폭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우리 철도 역사에는 한백친 이야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무장 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각, 안동, 인천각 한가운데를 중앙선 철도가 가로질렀습니다. 이번 중앙선 선로 변경으로 인천각을 복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오늘 6월부터 인천각 주변 정비 사업에 착수하여 2025년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할 것입니다. 다시 북적이는 기차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이 지켜낸 희망을 새로운 일상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좀 간략히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열차 내에 보시면은 그 넓은 공간을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1인 1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휴대폰 무선 충전기나 USB 포트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맞춤형 영상 장치 VOD도 설치되어 있어서 한번 타보시면은 편리함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꿈꾸는 미래가 이렇습니다. 현재 그 첫 번째로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철도 수송 분담률을 높여서 온실가스 배출과 교통사고 감소를 시킬 예정이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 국민 편리와 안전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고요. 또한 그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도 산업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핵심 기술을 상용화하여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미래 철도 산업의 역할을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 고속철도 중심의 생활권 확대와 운영 노하우를 좀 축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따른 열차 운행 패턴을 정착시키고 있고요. 또한 그 환승 체계를 구축해서 역 접근성 시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동대구역에 복합 환승센터가 완료돼서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향후에도 한 20개 역의 그 복합 환승센터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 중심의 교통 환승 체계를 구축해서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역 중심의 운행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 저비용 고율의 신규 차량 도입을 계속 지속해 나가고요. 또한 코로나 시대에 그 비대면 서비스를 계속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코레일톡과 자동 발매기, 승무원 서비스 콜 등을 계속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현재 그 고속철도 서비스 인구 비율이 46%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고속철도는 60%까지, 현재 준고속열차는 지금 중앙선, 강릉선 5% 수준인데요. 향후 25%까지 제3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완료되면은 총 한 85%가 고속철도 서비스 수준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아마 반나절 생활권이 실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이제 말에 이제 부발에서 충주까지가 개통됩니다. 그 중부 내륙선을 칭했는데요. 이게 1단계가 개통되고요. 이거 2단계는 24년 말에 개통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충주에서 문경까지,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부발에서 문경까지 중부 내륙선이 완료될 거고, 이제 내년도에는 23년이죠. 그러니까 내년 말에 개통되니까 23년도에는 현재 지금 그 중앙선이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다니는데 이것이 이제 부전까지 늘어날 겁니다. 이제 부전이 바로 부산에 붙어 있는 부전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부전에서 순천 경전선이나 또 송산에서 홍성, 그러니까 서해선도 일부 개통됐다가 서해선 완전 개통은 몇 년도 개통되나요? 24년도에 완전 개통됩니다. 그래서 완전 개통이 되면 대곡에서 익산까지 서해선이 완전 개통되고요. 특히 이제 25년에는 수원하고 인천에서 KTX를 직결 운행합니다. 그래서 고속선 300km 고속선을 연결해서 수원에서도 부산이나 호남으로 바로 갈 수 있고요. 목포로 갈 수 있고 또 수원, 인천에서도 또 바로 그 경부선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호남선, 경부선 연결돼서 고속선 바로 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28년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 오송의 북북선이 건설됩니다. 현재 지금 이제 복선으로만 돼 있다 보니 선로 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열차 운행에 많은 제약을 받는데요. 아마 28년 돼서 평택, 오송 간의 북북선이 건설되면 선로 용량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뭐 열차 차표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같은 경우는 벌써 금토일 같은 경우 KTX 차표 구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시간대는 아예 열차표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아마 그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우리 고속철도가 KTX 이제 완이라고 칭하는데 2004년도에 개통이 됐고요. 2010년도에는 KTX 산천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EMU 320이라 해가지고 320km까지 내는 열차를 지금 제작 중에 이제 롯데에서 제작 중에 있는데요. 이거가 2023년도에 일부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 2033년이 되면은 370km까지 낼 수 있는 EMU 320을 KTX 1 2004년도에 그 들어온 차가 내구연한이 30년 되면 종료되는 2033년도에는 370km급에 해당되는 열차를 들여올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산천이 그 내구연한이 완료되는 2040년에는 400km급까지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평택 오송 간의 북북선은 최소 노반 속도를 370km 이상으로 지금 건설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70km급 열차가 들어와서 370km로 경부선을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준고속 열차는 KTX 이음은 현재 이제 올해 총 19편성이 들어와서 운행 중에 있고요. 향후에도 계속 도입될 예정입니다. 일반 철도 같은 경우 현재 이제 무궁화호와 새마을 열차로 구분되는데, 무궁화호 열차 같은 경우는 2028년이 되면 완전 다 폐차돼야 됩니다. 그래서 2028년이 되면은 우리 역사 속에로 남고 무궁화호 열차는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기억하시겠지만은 뭐 통일호나 비두구 열차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듯이 무궁화호 열차도 2028년이 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새마을호 같은 경우는 이제 ITX 새마을로 칭해서 전기형 새마을호 동차는 움직이고 있는데, 과거에 디젤 동차였던 새마을호 객차들은 완전히 폐차된 상태고요. 이제 이거를 대체할 열차가 EMU 150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도 네이밍은 정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0 열차가 들어오게 되면 이건 150km 속도로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2023년부터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철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철도 안전에 투자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8년까지 3조 원을 이제 한 5년간 썼었는데요. 2019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총 8조 7천억을 지금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2.8배 정도 안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스템화 시킬 것이다. 그다음에 개량화 시킬 것이고 이렇게 돼서요. 철도가 안전에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그 현재 사고도 저희들 조사해 보면은 한 27%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철도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로 보이지 않는 유형까지도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트로 그 한 아세안 협력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해외 사업 현황을 보시면은 이제 해외 지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해외 지사가 프랑스하고 중국, 러시아의 해외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사를 통해서 국제 협력 교류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UIC 국제철도 연맹이나 OSJD 국제철도 협력 기구에 저희들 직원이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상태고요. 또한 사업으로는 해외 사업으로는 탄자니아와 필리핀의 해외 사업을 지금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신사업 수익을 창출하고 한국철도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전파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OSJD 정회원으로 지금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OSJD가 중앙아시아 28개국이 결성한 그 국제철도 협력 기구로서요. 유라시아 그 대륙철도 운행에 필요한 규약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에 정회원으로 자격을 취득해서 업무 과제를 공동 추진하고 있고 나중에 철도망 그 연계에 대한 국제적 기반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철도공사에서 그 UIC에서 인증한 아시아 유일의 그 철도 연수 기관을 2007년도에 지금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관 기관과 기업과 해외 철도 그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고 있고 신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53개국에 85개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었고요. 주요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은 이제 운영이나 기술, 일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사업은 뭐 베트남, 미얀마, 뭐 이란 등에 완료를 했고요. 현재 이제 진행 중인 사업은 이제 필리핀과 미얀마와 이제 몽골에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이제 자료 대체하고요. 지금 필리핀 마닐라의 메트로 7호선 그 기술 및 그 운영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국내 기업인 현대 로템과 같이 이제 동반 진출한 상태고요. 그 필리핀 현지의 그 건설 업체랑 같이 지금 건설을 하는 겁니다. 발주처는 이제 필리핀의 산미구엘에서 지금 발주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현지 그 우수한 현지 기업과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고, 이제 각자 분야에서 저희들은 이제 철도 분야죠. 철도 운영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해 나가서 이제 공동 번역을 통한 동반자적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형 철도 차량과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고 국내 기업의 그 동반 진출을 계속해 나갈 것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현재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중앙선 철도 건설 감리 사업을 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업체를 포함한 다국적 그 조인트 벤처를 구성해서 저희 철도는 철도 운영 계획과 전력, 통신, 차량기지, IT 설계를 검토하고 시공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해외 사업이 잘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처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교통연 세션에서 이훈기 센터장님의 아시아 지역 전기 모빌리티 개발과 박도 처장님의 한국철도의 미래상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들었는데요. 이어서는 토론이 있겠습니다. 오늘 패널과 좌장 소개에 앞서서 패널 중 세계은행의 스타마티스 코투자스 선임 토지행정 담당관님께서는 부득이하게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위해서 홍익대학교 추상호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한 분씩 호명할 때마다 자리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로는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의 정찬선 Lead in Transport and Sustainable Mobility에서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수출입은행 엄성용 경협총괄부장님께서도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고상필 선임연구위원님께서도 함께 오셨습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 모빌리티 이 토론의 사회를 맡은 홍익대학교의 추상호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또 지속가능한 교통 세션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하실 분은 아까 사회자께서 소개를 해드려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한 분이 이제 사정으로 안 오셔서 총 3분의 토론자께서 오늘 발표한 내용 및 또 추가적인 시사점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먼저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의 장창선 책임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엄성용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사업부 부장님께서 그 다음에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상필 선임연구위원께서 토론을 해주는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토론자는 한 분이 안 오셔서 시간적으로 저희가 한 8분 정도 아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플로어나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질문이라든지 토론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창선 책임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분님과 이제 소개를 맡은 장창선 책임입니다. GGGI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같은 분야에서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GGGI는 국제기구로서 2010년에 저희가 설립이 이제 인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설립된 목표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녹색 성장, 그다음에 지속가능 개발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로서 저희가 역할을 하게 있습니다. 중점된 분야로는 6대 분야가 있는데요. 에너지, 웨이스트, 그다음에 젠더, 그다음에 산림 이렇게 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 분야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제 이용기 박사님 발표를 참 뜻깊게 많이 들었는데요. 지지자에서 최근 이제 교통 분야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다가가는 건 대중교통 활성화 그리고 전기차 확대라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지자이가 교통 분야에서 특별히 이모빌리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요. 같이 발표한 교통연구원과 어떻게 우리가 협력이 가능할 건지 또 다른 이제 수출입은행도 많이 오셨고 또 다양한 기관들이 오셨는데요. 같은 기관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과 협력 분야를 한번 발굴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은 장창선이고요. 먼저 이제 트랜스포트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모두 다 아시겠지만 교통 분야에서는 약 15%에서 20%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COP26에서는 어떻게 탄소를 감축할 것이냐라는 것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나라들이 우리가 어떻게 감축하겠다라는 NDC를 제출하게 됐죠. 그 NDC에서는 교통이 80%의 국가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국가들이 교통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더 효율화, 모던화하겠다는 모든 계획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자에는 현재 41개 국가 멤버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개국들을 저희가 분석했을 때도 똑같이 80% 이상이 교통 분야에 대한 이산화탄소 감축하겠다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모빌리티는 어떻게 할까요? 아직은 많은 분들이, 많은 국가들이, 많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모빌리티에 대해서 분명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약 30%에서 40% 사이만 이모빌리티에 대해서 그 타겟을 설정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국가나 정부 이런 공공 섹터에서만 이렇게 저희가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이모빌리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사회, 그다음에 모든 참여자들을 저희가 봤을 때 2040년까지는 약 4천만 이모빌리티가 도입될 거라는 예상이 있고요. 이거는 전체 그러니까 이제 승용차 기준이겠죠. 이제 35%를 전체 차량을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봤을 때, 그다음에 또 BMW라든지 뭐 테슬라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모든 제조 그 회사들이 각각 타겟을 설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모빌리티를 2030년, 2050년까지 완전 이모빌리티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모빌리티는 단순한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이제 메가 트렌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모빌리티한 메가 트렌드에서는 이제 지지자에서 저희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지지자에는 저희 협약국 멤버국들의 수요를 발굴해서 뭐 역량 강화, 그다음에 정책 수립, 그다음에 프로젝트 발굴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테크니컬 어시스턴스를 제공을 해서 실제 GCF나 다양한 기금들을 연결해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사업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모빌리티가 한국에서도 많이 도입이 됐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상당히 이제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분명하게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방법들, 그다음에 재원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더딘 부분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된 거는 저희가 전략을 했을 때 세 가지 전략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모빌리티를 기존에 있는 트랜스포트 인프라에 연결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 저희가 BRT, 버스 전용 차선에 전기차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T 시스템, 이제 교통 효율화, 관리 이런 시스템하고 전기차를 같이 연결을 해서 실제 전기차가 쉽게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전기차 하게 되면 친환경 요소이기 때문에 에코 투어리즘 프로젝트나 그런 유사한 프로젝트를 디자인을 해서 실제 개도국에서 뭐 GCF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월드뱅크 사업이라든지 이거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무리 이게 공공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민간이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나 시장으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민간에게 재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뭐 파이낸셜 메커니즘을 이용한 그런 파이낸셜 기금 스트럭처를 설립을 해주고 지원해주는 형태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타입으로 했을 때는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에서 프랑스 개발청하고 저희가 같이 사업을 BRT B2 라인에 저희가 전기차 도입하는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출입은행에서 최근에 이제 또 아디스아바바의 BRT 구간들을 계속 이제 승인을 해주셔서 앞으로 이제 확대가 될 텐데요. 아마 그 부분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리랑카에서는 ITS 시스템을 융합을 해서 실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오스에서도 똑같이 BRT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말씀드리면, 그다음 B타입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모두 다 아시죠? 그런 앙코르와트, 그다음에 네팔에서는 포카라시티, 그다음 캄보디아 했고, 조르단에서는 페트라 지역, 이런 월드 헤리티지에 되어 있는 곳에서 저희가 프로젝트, 에코 투어리즘 프로젝트를 디자인해서 뭐 제프라든지 GCF라든지 월드뱅크, IFC와 같이 이런 협력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타입으로는 이제 결국엔 파이낸스 메커니즘, 어떻게 뭐 라이노 크레딧 패실리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 개도국의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아주 저리로 이모빌리티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파이낸스 스트럭처를 저희가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필리핀에서는 랜드뱅크, 이제 GCF의 다이렉트 업그레이드 엔티티가 됐는데 이행기구로 설립이 됐는데요. 그쪽하고도 같이 진행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7개국, 이모빌리티 분야에서는 17개국과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또 어떠한 분야로서 뭐 정책을 먼저 도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디자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파이낸싱 이게 먼저 들어가야 하는지, 이것들을 저희가 많은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이윤규 박사님 그 코티에서 저희가 만든 이런 모델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도입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먼저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간단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찬선 책임께서는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도 마찬가지로 이 모빌리티의 확대 보급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국제 협력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이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실제 적용 사례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모빌리티의 확산이 아마 어떻게 보면은 뭐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토론이었습니다. 토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엄성용 경업사업부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장을 맡고 있는 엄성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귀한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다만 이제 수출입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한데, 저희 수출입은행에는 크게 세 가지의 큰 업무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룹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출입은행은 가장 큰 그룹은 ECA라고 우리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룹이 가장 큰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도국에 그 차관을 주는, 그러니까 과거 우리나라가 아까 철도 소개하시면서 가장 처음 이제 뭐 경인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철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철도를 처음 깔 때도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차관을, 소위 말하는 론을 빌려서 많이 깔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들의 그런 차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공해주고 있는 그 기금 이름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인데, 그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수출입은행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경제협력 경협총괄부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남북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은 특히 개발도상국 쪽에 있어서 우리 오늘 발표해 주신 이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 철도 관련된 사업들, 또는 뭐 그 외에 경제 사회 인프라 구축에 저희가 대출을 이제 론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거 관련해서 제가 토론자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 이 보건 위기로 인해서 저희 EDCF 경협 기금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사회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는 특히 그 사회 인프라를 깔기 위한 자금을 다른 나라로부터 론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개도국 입장에서는
그 사회 경제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부터 사실상 그 교류가 거의 끊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EDCF에서도 작년부터는 약간의 이제 그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긴급 어떤 상황이다라고 해서 다양한 이제 긴급 대응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저희 EDCF에서 가장 큰 중요한 그 이 이슈는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과연 EDCF 개발도상국들과의 경제사회 인프라 협력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그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거를 소개해드리다 보면 아마도 오늘 발표해주신 이 모빌리티 또는 교통 분야, 또 특히 철도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한 그런 어떤 이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원래 경제사회 인프라,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이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류들이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개도국들의 어떤 보건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제 부족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크게 그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개별 사업별로 접근하던 거에서 앞으로는 좀 프로그램 차관이라고 해서 개발도상국들의 예산 지원을 좀 더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라 하면 그 예산을 받아서 예를 들면 교통 분야라고 하면 아까 잠깐 말씀 주신 것처럼 무슨 보조금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보건 분야라고 하면 그 기자재 같은 거를 사는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차관인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이제 이제 녹색 분야의 사업을 좀 더 발굴을 강화하겠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관련된 사업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보건 관련된 EDCF 사업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단순한 사업 한 가지 형태의 사업보다는 이제 투자개발형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기업들 또는 우리 민간에서 개도국과 협력을 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어떤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투자도 하고 그리고 시공도 하고 나중에 유지 운영까지 하는 그런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네 가지 저희가 그 전략을 갖고 있고요. 특히 그린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 2020년에 한 2억 불 정도를 연간 승인해 줬는데 그 목표를 2025년까지는 6억 불 정도 수준까지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그린 EDCF를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기후 위험 관리 체계를 도입해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기후 위험을 좀 평가하고 필요하면 경감 방안까지 다 수립하는 그런 제도를 내년부터는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디지털 그 EDCF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는 스마트 시티라든지 전자정부 사업이 해당되겠지만, 플러스해서 저희 철도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그 스마트 관리 시스템 같은 거를 이렇게 도입하는 것도 저희는 디지털 EDCF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EDCF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저희가 한 3억 불 정도를 승인을 했는데 2025년에는 약 8억 불 수준까지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 분야는 작년 4억 불 정도 승인을 했지만 2025년에는 한 10억 불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EDCF가 승인한 규모가 한 2조 정도 됩니다. 연간 한 2조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19년 그 원조 금액 대비 2030년까지 3배 수준까지 키운다는 그런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EDCF도 향후에 작년에 저희가 한 2조 정도를 했다고 보면 2030년에는 저희 예상으로는 한 6조 정도 이상의 그 연간 승인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특히 교통 분야는 아마 지금도 저희가 가장 지원을 많이 했던 분야이긴 한데 향후에도 더욱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사업 특히 오늘 발표해 주신 것처럼 철도하고 이 모빌리티 분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전략을 한번 세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도네시아에도 지금 최근에 우리 현대 기아차에서 공장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에는 그 공장에서 이 생산할 차가 주력 차종이 전기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EDCF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 앞으로 향후에 그런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기차 보급을 했을 때 어떠한 정책들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차관을 올해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데 프로그램 차관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나면 어떤 인프라를 아마 깔게 될 예정일 텐데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인프라를 깔기 위한 자금을 가급적이면 저희 EDCF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할 예정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이제 지원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런 쪽 부분은 공공 분야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도 민간과의 협력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책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저희 수출입은행은 사실 금융을 하는 곳이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연구원 같이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 같이 그런 정책 수립을 지원해 주시고 또 나중에 민간에서 유지 운영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개도국 인프라 사업이 공공에서의 인프라 사업이 민간으로 잘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내년 2022년부터는 저희가 하는 모든 이제 사업 준비 단계에서 하는 FS (Feasibility Study를) 할 때 교통연구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17개 정도의 각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FS를 시작할 때는 어떤 분야에 어떤 FS를 한다라는 거를 다 사전에 17개 전문 연구기관에 다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필요한 경우에 어떤 식의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FS 단계부터 전문 연구기관들과 함께 FS를 진행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는 론을 해주니까 그 외에 그랜트 형식으로 개도국하고 협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인프라 사업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이런 행사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급적 더 많은 이런 전문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토론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엄성영 부장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아마 이제 저도 오늘 처음 한 사실인데요. 경제사회 인프라 협력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이제 개별 프로젝트 단위에서 이제 프로그램 차관 방식으로 아마 방식이 조금씩 변경되면서 아마 수혜국에서도 다양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크게 4가지 분야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녹색, 기후 포함해서 하나 분야와 디지털, 그리고 보건, 그리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투자 개발형, 이 크게 4가지 분야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특히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해서 점점 재정 예산 금액을
점점 늘리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주제인 이 모빌리티와 그 다음에 철도 산업도 특히 이 녹색 분야에서 아마 점점 그 동남아 이런 개발도상국의 어떤 차관 지원이 점점 확대될 계획에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어떤 확장 가능성도 더 클 것이라는 좀 기대를 갖게 한 토론이었습니다.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론자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고상필 선임연구위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상필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이은기 센터장님하고 코레일의 박도 차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과제를 추진했고, 사실상 작년에 베트남에서 이모빌리티 관련 과제를 추진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드릴 말씀도 조금 있긴 하지만은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거는 아무래도 이제 철도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철도 분야에서 국제 협력 방안에서 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 한국철도 공사 혹은 한국철도 분야에 있어서의 해외 전략, 해외 추진 전략하고 시기 그리고 방법 등과 같은 제안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전략 부분에 있어서 오늘 사실 이제 글로벌 박람회 주요 그 아젠다 중에 하나가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사실 이제 세 가지 주요 필러가 있죠. 하나는 환경, 또 하나는 사회,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인데, 저희는 이제 철도가 뭐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아까 오작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이제 경제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저희가 해외 협력 부분 혹은 해외 진출 부분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사업을, 이제 철도 분야의 해외 사업은 저희가 주로 특히 남북 철도를 먼저 떠올리시는데, 사실 남북 철도의 해외 사업과 이제 특히 동남아 쪽 해외 사업은 전혀 좀 다르게 좀 다가볼 관점이 좀 달라야 되는데요. 남북 철도 사업은 사실 저희가 인프라를 직접 깔아서 물리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기업이 초기 단계부터 저희가 전략을 세워서 직접 철로를 깔고 운영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이 되어 있는 반면에 저희가 사실상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 사업, 특히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은 이제 해외 투자 사업으로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레일을 깔고 접근할 수 없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럼 해외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외 투자는 사실 간접 투자부터 직접 투자까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제 박도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한국철도에서 하고 있는 해외는 사실 이제 간접 투자 중에서도 좀 낮은 단계, 그 협력 단계에서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오늘 뭐 필리핀 사업은 조금 이제 좀 진화된 단계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교류 협력 그리고 컨설팅, 감리 정도의 사업,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실 그것이 직접 투자나 아니면 저희가 큰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좀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걸 어떻게 좀 타개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전략을 바꿔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는 간접 투자 혹은 지금까지의 컨설팅 위주, 감리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직접 투자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직접 투자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해외 사업의 경영권 혹은 그 철도의 운영권을 저희가 리스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인수를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철도 회사가 이제 미국의 제네시스 앤 와이오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GNW라는 회사인데, 제네시스 앤 와이오밍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 세계 한 20개국에서 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그 나라에 뭐 간접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직접 그 운영권을 사들이고 아니면 그걸 이제 30년, 20년간 리스를 해서 자기네 직원들을 파견을 해서 그쪽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사업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 같은 경우를 롤모델로 삼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 세계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철도 회사 중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회사, 적자가 심한 특히 화물철도 위주의 회사들을 저희가 직접 인수를 해서 저희가 그 직접 인수를 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저희의 목적은 뭐 경제적인 분야보다는 사실 이제 경험인데요. 해외 투자의 경험, 해외 직접 투자의 경험이 사실 코레일이나 저희 국내 철도 회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해외에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운영 컨설팅은 저희 내부에서 한 경험과 연륜을 그러니까 전파를 하는 수준이지 실제로 해외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쌓는 입장에서 저희가 조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철도공사가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 철도 기업이긴 하지만 해외 철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이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해외 철도 뭐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뭐 리더십이 좀 자주 바뀌고 할 때마다 해외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물론 정권도 바뀔 때마다 해외 투자를 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그래서 철도 기업 내에서도 해외 투자보다 해외 사업보다는 사실 국내 사업, 특히 고속철도 사업 을 좀 더 중용시하고 아까 조직도에서 보셨겠지만 해외 철도를 담당하는 조직도 사실 그렇게 뭐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코레일이나 운영 회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돈이 나오는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직원을 더 많이 투입하고 비용을 많이 사내 리소스를 더 투입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하지만은 지금 빨리 직접 투자를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해외 투자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아까 박도 처장님께서 저희 미래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네트워크를 늘리는 거는 뭐 좋지만은 그 늘리는 데 있어서 저희 인구가 계속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해외 국내만 바라본다면 사실 여객 사업이나 여객 수입에 있어서 사실 네트워크만 성장한다고 해서 저희가 수입이 성장할 거라고는 사실 보기 어렵고요. 해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조금 어려운 거는 이제 중국 철도라는 하나의 큰 경쟁자입니다. 해외 사업을 할 때마다 사실은 중국 철도를 저희가 뭐 인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중국 철도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만 해도 사실 저희 다들 아시겠지만 그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의 철도 회사가 있었습니다. 한 2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딱 3개만 남았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그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철도 차이니즈 레일 그룹입니다. 차이니즈 레일 그룹하고 지금 독일의 도이치반 그리고 프랑스 SNCF 3개만 남아 있는데 최초로 그 500대 기업, 폴춘 500대 기업에 22건의 철도 기업이 처음 들어갔는데 바로 중국의 철도 그룹입니다. 중국 철도 그룹은 매출액 기준으로 독일의 도이치반하고 SNCF를 합친 것보다 많은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막강한 경쟁자입니다. 그리고 뭐 차량 제조 회사인 중국의 북차, 남차를 인수를 해서 지금은 거대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가능한 철도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외 사업이나 해외 진출할 때마다 중국의 철도를 하나의 큰 경쟁자로 봐야 되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중국 철도 그룹이 아직까지는 해외 직접 투자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 미국과 제네시스 와이밍처럼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아직도 국내에서 많은 이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 국내에서 사업이 아주 충분하기 있기 때문에 해외 사업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이 시기가 사실 저희는 지금 좀 더 해외 네트워크, 해외 베이스 캠프를 저희가 빨리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기를 많이 놓쳐서 중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그리고 해외 철도 사업권 인수 영업 인수에 많이 나서게 된다면은 저희에게 기회가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코레일이나 철도 운영 회사 혼자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정부의 지원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떤 지원이냐면 사실 이제 자금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제네시스 와이오밍 같은 철도 회사가 2019년도에 싱가포르 국부 펀드죠. GIC 국부 펀드에 사실 인수가 됐습니다. 싱가포르 국부 펀드는 사실 막대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20조 원에 사실 인수가 됐는데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자금의 능력, 자금의 지원을 갖고 해외 투자 사업을 바라보고 좀 더
그러니까 코레일이나 아니면 SR이나 운영 회사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아니면 뭐 로템이나 관련 철도 인더스트리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수준이 아니고 정부 지원 혹은 아까 수출입은행에서 오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지원이 금융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게 사실 뭐 일반 프로젝트 수준이 아니고 어느 회사, 어느 영업권 인수 정도의 큰 규모까지 저희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법 또는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희가 투자 결정 요인, 사실 철도의 주요 이제 해외 진출이나 민간 투자 방식은 이제 BTL 방식인데요. 빌드 트랜스퍼 오퍼레이트 방식인데, 리스 방식인데, BTL 방식의 이제 투자 결정 요인, 그러니까 투자를 할 것이나 말 것이나 할 때는 크게 투자의 그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의 팩터가 좀 달라집니다. 가령 이제 민간 사업자는 NPV 방식으로, 프로젝트 NPV 방식으로 이게 수익이 날 거냐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대주단, 이제 뭐 수출입은행 같은 대주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정해진 시간에 잘 갚을 수 있을 거냐,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 팩터를 보고, 그리고 주무관청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LCC, 그러니까 전체 이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보고 라이프 코스트에 맞게 그게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한가를 이제 투자 관점으로 보는데요. 그 서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리스크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어느 쪽에 떠안아야 되냐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관점인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리스크를 그러니까 민간 투자 사업 리스크를 평가할 때 그 평가 방식은 이제 일본의 평가 방식을 주로 따라서 했습니다. 일본의 평가 방식은 사실 영국에서 들어왔는데, 영국 평가 방식과 다른 점은 영국에서는 리스크를 하나의 중요한 팩터로 봤지만, 일본은 이제 리스크에 대한, 당시에는 이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높지 않은 경우였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투자 결정, 의사 결정 방식에서 크게 큰 포션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까지는 이제 리스크에 대한, 최근에는 이제 좀 더 달라졌지만은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한 도시철도 투자 개발 의사결정에서의 리스크를 어느 쪽에 짊어져야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포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혹은 저희가 시도해야 될 부분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건너온 투자 의사결정 방식의 value for money를 체크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리스크를, 특히 리스크를 이제 주로, 사실 리스크를 어느 쪽에 안아야 되는 문제는 사실 저희는 지금까지 정부가 많이 리스크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원래 이제 PPP 민간 투자 사업의 주요 근본적인 목적은 그 리스크를 민간 사업자가 안고, 왜냐하면 민간 사업자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고 리스크를 잘 관리해서 대신 리스크를 떠안는 대신에 그에 대한 이제 프로핏을 받는 형식인데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리스크를 민간 사업자가 떠날 때 어떻게 떠안을 것인고, 그리고 베너핏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 도시철도 사업 혹은 철도 사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리스크 관리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철도 운송기관의 역량 또 포함해서, 그리고 주변에 수출입은행이나 다른 저희 대주단들의 리스크 역량 관리 능력을 많이 배워서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구상필 선임연구원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보다 그 직접적인 전략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 협력에, 특히 철도 부분의 사업에서는 직접 투자 방식을 해야 된다라는, 즉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 운영권이라든지 경영권을 인수해서 미국의 어떤 그 제네시스 와이오밍 사례를 들어서 그런 식의 어떤 해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철도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 해외 사업에 있어서 경쟁 상대인데 우리도 어떤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좀 선제적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좀 강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철도 사업을 포함해서 해외 사업에서 어떤 민가 투자 방식, 어떤 민간 자본 투자 방식 어떤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한 기존의 방식에 대한 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좀 지적해 주시고 향후에 좀 더 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 분 토론들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속 가능 측면에서 이 모빌리티와 철도 사업의 어떤 해외 투자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을 좀 소개해 주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원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코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어, 여기서 할게요. 괜찮아요. 우리 추성화 교수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짧은 시간인데 나름대로 우리 토론자분들이 다 맡은 바 토론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지금 오늘 글로벌 코리아 컨벤션,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를 주최한 기관이 3개 기관이에요. 경제문화연구회, 그다음에 코이카, 한국수출입은행 이렇게 이제 3개 기관인데 이 3개 기관이 나름대로 그 특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문화연구회는 어떤 정책 파트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국제 연구기관들의 모임이고, 그다음에 코이카는 ODA 사업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관하는 총괄하는 데고, 그다음에 한국수출입은행은 이제 파이낸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론 사업을 이제 주관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 3개 기관이 이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어느 분야에 있어서나 3개 분야가 융복합, 서로 협력을 해야지 어떤 소기에 어떤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 주제가 뭐 코로나 팬데믹과 그다음에 기후 위기의 시대에 앞으로 국제 협력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주제인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통 분야, 특히 모빌리티나 철도 분야는 굉장히 나름대로 그 분야 코로나나 또는 기후 변화 위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중요한 분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모빌리티가 지금 급격하게 지금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오늘 이윤기 센터장이 발표한 이 모빌리티를 포함해서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뭐 탄소 중립 이런 소재 이런 걸 매개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제 협력 사업도 좀 이렇게 그 변화가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매번 아마 다른 분야에서도 다른 데서도 이런 토론이 많이 한국이 이제 이 국제 협력이라든가 ODA 뭐 국제 투자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 분야, 모빌리티 분야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한번 리뷰해보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규모가 커지고 질적 양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걸 국가를 지원을 해서 한국이 이제 세계적인 선진국으로서의 원조국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거고, 오늘 지금 오늘 행사 이 세션에 참석해 주신 이제 한국교통연구원, 코레일, 그다음에 GGGI, 한국수출입은행, 그다음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게 다 중요한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로 끝나지 말고 함께 좀 따로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협력을 하면서 이 교통 분야에, 철도 분야에, 모빌리티 분야에 어떤 국제 협력 사업을 끄집고 갈 거냐에 대해서 서로 좀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는 그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재학 원장님 그 말씀 감사드립니다. 뭐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발표의 주제처럼 그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지속 가능한 시대에 이 모빌리티, 특히 이제 교통 산업 부분의 새로운 변화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어떤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맞죠? 유튜브 보시는 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그리고 토론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 모빌리티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